안녕하세요. 여전히 쑥스럽네요. 네. 318쪽 맞나요? 아닌가? 맞죠? 네. 지난 시간에 한 걸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기필 정보를 하셨는데요. 예전에 등기필증 제도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고 했죠. 첫 번째, 영수증의 기능. 두 번째,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 이 등기필증 제도가 폐지됐죠. 따라서 그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고,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은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일 것.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됩니다. 등기 명인에게 작성 통지가 될 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신청인이 존재할 것,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될 것, 그리고 같은 사람일 것. 이때 이 새로운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등기 신청인을 4명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넷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토지, 건물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에 확인서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거민계약서인데, 거민계약서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거민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등기원인이 계약일 때,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에 관한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위해서 거민계약서를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록과 거래가액 등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등기원인 증서가 계약서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를 거래가액의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부동산이 수인일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고 했죠. 매매 목록이 첨부되면 갑부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후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이고,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나 매매 목록을 첨부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상속등기죠. 상속등기를 썼는데, 상속인이 수인일 때 먼저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다고 했죠.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괜찮아요. 언젠간 나겠죠. 네,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에 의해서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소유권 경정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경정등기는 단독 공동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유증은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으로 나눴죠. 포괄 유증은 포괄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포괄 유증이라고 얘기하고, 특정 유증은 부동산을 특정해서 유언을 통해서 증여할 때 특정 유증이라고 말씀드렸죠.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 1078조에 의해서 상속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과 같기 때문에 186조가 적용이 됩니까? 187조가 적용이 됩니까? 187조.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시
그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변동이 되죠. 맞습니까?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춰야 될 겁니다. 따라서 포괄 유증의 경우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될 겁니다. 186,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은 1078조가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186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갖춰야지만 물건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특정 유증의 경우 등기는 처분 요건이 됩니까? 성립 요건이 됩니까? 성립 요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부하셨는데, 사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게 뻔한데 등기본이 뭐라고요? 진정 명의 회복. 기억 안 나시겠죠? 네. 등기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 등기원인 날짜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환매 등기를 했었는데, 환매 등기, 이 환매는 뭡니까? 다시 사는 계약. 그렇죠. 이를 환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동시에 체결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이 민법의 취지는 등기법에서 지켜져야 되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수번호가 같을 테고, 접수번호가 같으니까 순위도 같을 테고, 순위가 같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죠? 부기등기로.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주등기, 환매 특약 등기, 부기등기. 맞습니까? 네.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가 부기등기라면 환매 특약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겠습니까?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나가니까 환매 특약 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셨는데, 이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 이를 수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 시점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수용한 날 수용 개시일이 되겠죠. 그리고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까? 승계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까? 원시 취득. 따라서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 다만 등기부가 있을 때는, 그때는 그 등기부를 살려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없을 때는 그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318쪽에 이용권에 관한 등기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담보권까지는 사실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90%가 다 민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몇 번 돌려야지만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한 A4 용지 한 반 페이지. 그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 민법적인 설명을 가지고 우리 등기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 이용권에 관한 등기 절차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지상권의 개념은 뭔지 다 공부하셨죠? 네. 용의 물건이니까 지, 토지를, 상, 무슨 뜻입니까? 윗상자예요.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죠? 목적이 뭡니까? 민법에서. 네?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민법을. 네. 목적이 뭡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목적. 두 번째는요, 수목의 소유목적.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하에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맞습니까? 또 하나, 지상권은 이용익 물건이니까 부동산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기록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320쪽에 기록사항. 의의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신청정보의 기록사항,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목적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지상권 설정의 범위 나와 있습니까? 있죠. 요 두 가지가 지상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지상권 신청 등기에 지상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정보사항이 됩니다. 즉 필요적 기록사항이 될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꼭 외우셔야 돼요. 등기 신청 정보에는
범위와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목적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지상권은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이 토지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데 그건 잘못되신 거예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 이 두 가지 목적하에 토지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따라서 목적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어디에도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등기신청 정보에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또한 범위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용익물권은 범위 일부분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전부라고 한다면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이 됐다면 범위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때도 전부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건 일부건 반드시 신청 정보에는 범위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유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다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거기 구분지상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분지상권의 개념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으로 바꿀 때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될까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지상권을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23쪽을 보시면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지역권, 민법에서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토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 지역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역지가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 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지는 토지고 역은 역할이란 뜻이에요. 또한 이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죠.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배타성이 배제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설명 들으셨죠? 네. 그럼 이 지역권도 그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요? 용수지역권. 무슨 뜻입니까? 네, 물을 끌어다 쓸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이 될 때 용수지역권. 그 다음에 조망지역권. 조망을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이 될 때 조망지역권. 또 뭐 있을까요? 통행지역권. 이게 제일 중요하죠. 통행을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될 때 통행지역권. 이렇게 그 목적이 정해져 있고 등기부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렇다면 신청정보에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권은 승역지의 경우에는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죠. 승역지는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요역지는 전부이어만 되고 민법에서 하시죠? 네. 그러면 일부일 때, 이 지역권 일부일 때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기록해야 되고요.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인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할까요? 요역지 등기부에 할까요? 네, 승역지.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인 승역지 등기부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권이라는 것은 요역지가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에 요역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승역지란 말 자체가 받들 승자,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받들은 역할을 하는 토지가 승역지예요. 그렇다면 승역지 등기부에 어떠한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요역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등기부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범위, 세 번째 요역지 표시. 이 세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에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 기록상이 있죠. 기록상.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물론 요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도 표시가 되지만 보통 정확하게는 요역지 표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역지 표시, 목적, 범위 이 세 가지를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하나 더. 지역권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지역권 설정 계약 플러스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있어야지만 지역권이 설정이 됩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맞습니까?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까? 왜요? 지역권에서 부정성, 수반성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부정성, 정확하게는 부정성인데요. 부정성 때문에 유역지 소유자와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은 같이 움직입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유역지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을 시키면 지역권도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따라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걸 구태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과 등기법에서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고 등기법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또 공부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보실 텐데 전세권은 전적으로 세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죠. 이 전세권은 우리 민법 186조가 약간 변형돼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등기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아요. 뭐까지 추가돼야 됩니까? 전세금 지급. 그래서 이 전세금 지급을 민법에서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이 있어야지만 전세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전세금이 없다면 전세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등기부에는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네. 기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부의 전세권 등기, 이 경우에는 등기부의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용의물권이죠. 용의물권이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하죠. 맞습니까? 전부, 일부. 세 번째, 이 전세권은 사용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민법에서. 네, 원칙이. 전세권도 목적이 있습니까?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전세권은 지상권과 지역권과 달리 목적이 없습니다.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서 용도에 쫓기만 하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정해진 목적이 없습니다. 물론 특약에 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전세권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권 등기부에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전세권은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범위와 전세금입니다. 범위, 전세금.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임차권 혹시 민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하셨습니까? 민사특별법으로서 주임법, 상위법 공부가 진행됐습니까? 아직 안 되셨죠? 네, 언제 하신대요? 다음 주에. 그러면 네, 요번엔 쉬겠습니다. 임차권. 임차권도 임차권 할 때 그 임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임이. 그래서 차는 빌린다라는 뜻이고 임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삭임자입니다. 삭임자. 그래서 돈을 주고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도 그 차임이 바로 성립 요소가 돼버려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임차권 등기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차임. 차임이 돼버립니다. 등기부에 차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신청 정보에 차임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까? 또한 임차권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임차권 설정이 이루어질 때 처분 능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물건만 처분 권한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서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임차권을 설정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임차권을 설정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임차권을 설정했다는 문구를 기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차임과 처분 권한, 처분 능력이 없다는 뜻을 기록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민법에서 좀 더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라는 게 329쪽에 나오는데요. 329쪽 보이십니까? 329쪽 그림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임차권 등기는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설정해주는 임차권 등기, 임대인이 설정해주는 임차권 등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습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여기 임차권 설정이라는 문구를 쓰셨는데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설정 등기가 아니에요. 네, 이거 지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 표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설정 등기 나와 있죠. 여기서 설정이라는 문구는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인이 설정해주는 임차권 설정 등기, 임대인이 만들어주는 것만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부르고요. 329쪽에 거기 그림 밑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죠. 거기서 설정 등기에서 설정을 지우셔야 돼요. 임대인이 만들어주는 등기가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얘기하고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그냥 임차권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임차권 등기라고 불러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임차권 등기, 임대인이 설정해주는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 이렇게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민법을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331쪽을 보시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절차라고 나와 있죠. 담보권의 대표 주자는 뭡니까? 저당권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저당권을 담보물권의 왕이다 라고 부릅니다. 담보물권의 킹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저당권을. 그럼 이 저당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테고요.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임차권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게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해요. 먼저 임차권은 담보물권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등기가 바로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저당권 등기는 등기부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다시요. 이 저당권 등기, 담보물권 등기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되겠죠.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또한 저당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두 번째,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 세 번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을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부는 붙었다, 붙였다 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에 붙은 저당권을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을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전세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99%는 전부 다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즉 소유권부 저당권을 소유권부를 생략하고 보통 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정식 명칭을 써줘야 됩니다.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인지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인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인지 기록해야 되겠죠. 즉 그 권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등기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 다음에 권리의 표시,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인지 지상권에 대한 저당권인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인지 권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소유권부 저당권은 그게 원칙적인 모습이니까 그때야 소유권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정도 보시고 출제가 되는 것은 민법을 공부하신 다음에 A4 용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근저당권을 이제 등기법에서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여쭤보면 한 10월쯤 돼도 근저당권을 잘 모르세요. 수험생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저당권. 네. 열심히. 여기 강령은 엘리트들만 모여서 나중에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네. 근저당권은 뿌리 근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을 뿌리로 해서 발생하는 채권을
증가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권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럼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과 일반 저당권은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 저당권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근저당권이라는 뜻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저당권이라는 뜻. 그렇죠? 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민법에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342쪽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담보권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이건 민법에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질권은 민법에서 공부 안 하시죠? 채권 담보권은 아마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질권은 공부 안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하고 했나요? 이거는 부동산이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텐데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합니다. 첫 번째, 10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10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또한 두 번째 맞죠? 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 등기를 하고, 저당권도 취득할 겁니다.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기 때문에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주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맞죠? 이때 을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갑에게 변제를 청구하면 되느냐? 아직 변제기가 1년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당장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 변제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채권을 병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5억 원을. 물론 병이 담보를 요구하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요 채권을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어떤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냐면 질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돼요. 이 질권은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병이 취득한 권리는 뭡니까? 5억 원을 빌려줬죠. 5억 원의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1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이를 채권질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질권. 채권을 10억 원의 채권을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이를 채권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질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질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질의 대상이 동산일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동산질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인질이 권리일 때는 권리질권이라고 부릅니다. 동산을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동산질권. 권리를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권리질권이라고 불러요. 요 동산이니까 민법에서 부동산만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시험 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권리질권 중, 요 권리질권이 대부분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질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질권. 그러면 병은 을에게 10억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했죠. 그리고 을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10억 원의 채권을 인질로 담보받았죠. 맞습니까? 따라서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10억 원의 채권과 5억 원의 채권과 10억 원의 채권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요 채권이 지금 담보로 넘어가고 있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이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가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성이요. 수반성. 그렇죠. 부정성은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요. 한자를 이해하시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부는 붙일 붙자고 종은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소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을 때
부종성이라고 불러요. 담보물건은 피담보채권에 붙어서 끝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이 되면 담보권도 거기에 붙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종성이에요. 수반성은 피담보채권과 같이 수반해서 이전되는 성질이 있을 때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부수성이라고 부릅니다. 부수성.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피담보채권이 지금 병에게 넘어가고 있죠. 인질로. 이게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 저당권도 수반성에 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10억 원의 채권 질권은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지금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전 등기는 아니라 질권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저당권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채권 질권은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당권이 등기가 가능해요. 맞습니까? 그럼 이 저당권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되는 등기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즉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게 됩니다. 부기 등기를 하게 돼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부기 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채권 질권 자체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당권 등기가 가능해요. 따라서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부기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요게 출제가 됩니다.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요게 출제가 돼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부 채권 질권은 부기 등기한다. 사실 요것만 출제가 됩니다. 질권 등기에서는. 네. 그 다음에 거기 343쪽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이거 별표 쳐져 있습니까? 네. 이거 다시 한번 암기를 하십니다. 먼저 지상권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은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상권은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용의물건이니까 범위. 두 번째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목적. 두 번째 목적.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지역권 등기는 세 가지를 기록해야 되죠. 첫 번째 용의물건이니까 범위. 두 번째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네, 통행 목적인지 조망 목적인지 용수 목적인지 목적이 정해져 있고, 또한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유역지 표시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역지 표시, 범위, 목적. 그렇죠. 전세권 등기는 용의물건이니까 범위. 물론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기록하는 것이고요. 일부일 때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죠. 따라서 전세금을 전세권의 성립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세금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보시면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또한 전세권부 저당권이나 지상권부 저당권일 때는 그때는 그 권리도 표시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임차권의 경우에는 차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등기일 때는 매매대금, 매매비용. 기억나십니까? 매매대금, 매매비용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임의적 기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청 정보할 때 임의적 기록사항은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또요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기록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합의를 했다면, 계약을 체결했다면, 약정을 했다면 기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를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임의적 기록사항인 약정, 특약, 합의, 계약은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또한 이 약정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임의적 기록사항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 있던 것들이 바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따라서 보증금, 지료, 또 뭐 있네요? 이자,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었죠. 3가지 정도는 암기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맞습니까?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요.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그렇죠. 환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이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매대금입니다. 결국은. 환매대금이 매매대금, 매매비용이에요. 또한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채권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런 문구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임의적 기록사항에.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겠습니다. 344쪽을 보시면 변경 등기가 나오는데요. 변경 등기. 이 변경 등기를 보시기 전에 먼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 강의의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이 강의의 변경 등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가 있고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 그리고 두 번째 경정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변경 등기 안에는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2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를 생략해요, 보통. 생략해서 강의의 변경 등기 안에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변경 등기라는 게 뭐냐면 요 변경이 한자로 변화할 때 그 변자와 고칠 경자를 씁니다. 변경 등기가. 그럼 그 의미가 뭐냐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의 일부 변화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의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면 등기부에 기록된 정보와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그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고칠 경자예요. 부동산 권리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고치는 등기, 이를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변화와 고칠 경자를 씁니다. 경정 등기는 고칠 경자에 바로잡을 정자를 씁니다. 고쳐서 바로잡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등기관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 잘못 기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면적을 10,000제곱미터로 기록해야 되는데 실수해서 공을 하나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아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즉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이 됐다면 공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겠죠. 공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아야 될 겁니다. 이를 경정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무슨 등기? 변경등기. 처음부터 등기부에 잘못 기록을 해서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 경정등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해석하시면 좀 덜 헷갈리십니다. 요게.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뭘 공부하셨냐면 여기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이 부동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가 존재할 겁니다. 이 권리에 관한 정보들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거예요. 요즘은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둘로 나눠서 수집해야 되겠죠. 첫 번째, 부동산에 관한 정보. 맞습니까? 또 하나는 권리에 관한 정보. 2가지 정보로 나눠서 수집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동산 표시사항. 맞습니까?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도 기록이 될 겁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둘로 나눠지죠. 부동산이 토지, 건물 둘이 존재하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도 둘이라고 했죠. 첫 번째,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을 테고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대지 지번, 그 다음에요.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이 있습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이 있을 겁니다. 요거 반드시 외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소, 지, 종, 구, 면. 소, 지, 지, 면. 요걸 암기하셔야지만 나중에 집합건물 등기부 할 때 암기하실 수가 있으세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네?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한다고 했죠?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을 할 겁니다.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크게 둘로 나눠서 수집을 합니다. 첫 번째, 권리의 종류별로 그 내용들을 갑구을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권리의 종류별로 그 내용들을 갑구을구에 기록을 할 겁니다. 이 권리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했죠? 네?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당연히 을구에 기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지분, 공유 지분 이런 것들이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용익적 권리, 담보적 권리. 맞습니까? 용익적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러한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담보적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저당권, 권리질권. 아까 보신 저당권부, 채권질권 같은 경우. 그게 바로 권리질권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담보권. 채권담보권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러한 권리를 담보적 권리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용익적 권리는 그 내용이 뭘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있겠습니까? 존속기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 지역권의 경우 요금이 있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지료. 토지의 사용요금을 줄여서 지료라고 불러요. 지료가 있을 겁니다. 또 전세권은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이 있겠죠. 임차권은 뭐가 있을까요? 차임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담보권은 뭐가 있을까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그 다음에 이자, 변제기 이러한 내용들이 존재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을구에. 그렇죠. 소유권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갑구에. 맞습니까? 맞죠? 또한 권리자도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권리자도.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를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당권자로 기록이 되었다면 저당권의 등기명의인, 전세권자로 기록이 됐다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 소유권자로 기록되었다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등기명의인, 즉 권리자의 정보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권리자의 정보는 뭐가 있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예요. 그러면 이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한다면 갑구에. 그렇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라고 한다면 을구에 기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러한 내용들을 여지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첫째 시간부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보통은 정확하게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첨부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부동산이 토지인데요. 지목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의 용도가 처음에 임야였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뭐라고 기록되겠습니까? 임야, 지목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에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에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대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일부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등기부에는 뭐라고 기록된 상태입니까? 임야로 기록된 상태죠. 그러면 이 변화와 기록된 내용은 일치하게 됩니까? 일치하지 않게 됩니까? 일치하지 않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 중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금방 예를 든 것은 지목이 불일치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죠. 그럼 이 불일치는 후발적 불일치라고 불러요. 왜 민법에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처음부터 불능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시적 불능. 처음에는 가능인데 나중에 불가능해졌을 때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후발적 일부 불일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공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즉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지목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대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일치시키는 등기가 뭐냐면 변경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사항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등기라고 불러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두 번째 처음부터 일부 등기부에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등기부에 일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면 등기부는 공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잘못 기록이 됐으니까. 잘못 기록된 부분은 불일치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맞죠? 그렇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으니까 이 일부 불일치를 원시적 일부 불일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원은 근원 원자예요. 근원 원자. 시는 시작할 시자입니다. 맨 처음부터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공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잘못 기록된 부분을 고쳐서 일치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이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뭐라고요? 등기부를 고쳐서 등기부를 바로 잡는 등기, 경정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후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변경등기, 원시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경정등기 이렇게 당연히 따라 나오셔야 돼요. 원시적 일부 불일치 그때 하는 등기가 경정등기, 후발적 일부 불일치 그때 하는 등기가 변경등기. 그래서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변경과 경정등기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이 차이만 존재합니다. 이거 되셨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전체가 이만큼입니다. 전체가 이만큼인데요. 요만큼을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등기예요. 즉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는 등기가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입니다. 일부만 고치는 등기. 다만 차이점은 처음부터 일부 불일치면 경정등기, 나중에 일부 불일치면 변경등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등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고칠까요? 고치지 않을까요? 안 고칩니다. 그러면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될까요? 상실이 될까요? 네? 이 부분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지목만 고치고 나머지는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유지될까요? 상실될까요? 네? 상실? 유지. 따라서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고치기 전과 고친 후는 동일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만 고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성 유지는 변경 등기에서는 잘 출제가 안 되지만 경정 등기에서는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지만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지상권 등기를 지역권 등기 또는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로 바꾸는 것은 변경이나 경정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즉 권리의 종류를 바꾸는 등기는 변경, 경정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종류가 바뀌는 것은 일부 불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전부 불일치예요. 맞습니까?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법무사 시험에도 나왔고 일부 고치는 등기만 변경이나 경정 등기니까 종류가 바뀌는 것은 전부 불일치입니다. 변경, 경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냐면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됩니다. 종류가 바뀔 때는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일부만 고치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 등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부가 나중에 변화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일까요? 변경 등기. 뭐에 대한 변경 등기일까요? 부동산 표시사항의 변경 등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꿀 때 하는 등기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원시적 경정, 후발적 변경.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의 일부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습니다. 그럼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일까요?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종류가 바뀔 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 못한다고 했죠? 따라서 내용이 바뀔 때만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바뀔 때만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리의 내용이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뭘까요? 권리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존속기간이 바뀔 때 또는 치료나 전세금 차임 이런 것들이 바뀔 때 또는 이런 채무자 채권의 뭐 이런 것들이 바뀔 때 그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권리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못 기록이 되어서 그걸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가 뭘까요? 권리 경정 등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같은 게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뭘까요? 등기명의인. 어렵지 않죠?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를 처음부터 잘못 기록했을 때 이를 고쳐서 바로잡는 등기가 뭘까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라고 부를 겁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권리 변경, 권리 경정 등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보통 이 등기명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요게 바뀔 때 하는 등기가 협의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르고요. 요게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부동산 변경 등기라고 부르고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강의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르는데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각각의 등기에 출제가 되는 내용을 지금부터 보실 겁니다. 출제되는 엑기스만 보겠다는 겁니다. 엑기스가 뭐냐면 여기부터. 첫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질까요? 갑굴구에서 이루어질까요? 아주 쉽죠? 써놨으니까. 첫 번째,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왜요? 권리에 관한 내용이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단독 공동,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 이 등기명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일부만 고치는 등기죠. 따라서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죠. 동일성이 유지될 때는 주등기합니까? 부기등기합니까? 부기등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에서는 부기등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지금은 다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법에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즉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덧버렸습니다. 법논리에 반하죠. 맞습니까? 법논리에 반하기 때문에 계속 출제합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논리에 의한다면 부기등기가 맞아요. 그런데 등기법에서 명문으로 언제나 주등기한다라고 규정을 덧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건 굉장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뭐라고요? 언제나 주등기. 네 번째. 이 표제부는 기준이 대장입니다. 토지등기부의 기준은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기준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표제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건물 등기부도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표제부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네? 아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표제부를 바꾸는 기준은 대장이라고요. 토지등기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물등기부 표제부는 건축물 대장. 그러면 첨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대장 정보입니다. 기준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엑기스예요. 출제될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권리 변경 등기. 첫 번째, 표제부에서 이루어질까요? 갑굴구에서 이루어질까요? 갑굴구겠죠. 소유권에 관한 변경 등기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변경 등기는 울구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 이걸 예로 들겠습니다. 전세권 변경 등기. 전세금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죠. 따라서 전세권 변경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즉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소유자 아니면 전세권자 둘 중에 하나는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네. 따라서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있다면 공동, 없다면 단독. 맞습니까? 불이익이 있는 자가 있다면서요. 단독 공동입니까? 공동. 신청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원칙이 부기등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민법 공부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금을 10억에서 12억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그럴 수 있죠. 그럼 올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승낙을 하게 되면 올려줘야 될 테고, 거절하게 되면 이사 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구가 있고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다면 뭐가 성립이 됩니까? 계약. 맞습니까? 전세금 변경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첨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뭘까요? 계약서. 계약 증명 정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엑기스고요. 특히 요게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표제부에서 이루어질까요? 갑굴구에서 이루어질까요? 네? 갑굴구. 그렇죠.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갑구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울구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즉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단독, 공동, 단독 신청. 세 번째,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즉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동일성이 상실됩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까? 같은 사람이죠. 표시 사항만 바뀔 뿐이에요.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 네 번째, 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관이 등기부에서 고칠 때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주민번호가 바뀌었다는 거,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인은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게 뭐일까요? 신분증도 됩니다. 보통은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뭐냐면 신분증도 당연히 되고요. 주민등록 등초본이에요. 그래서 보통 첨부하는 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됩니다. 요게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대부분 여기서 출제를 해요. 물론 두 가지를 추가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추가되느냐면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서 하필 등기의 제한을 추가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필 등기의 제한은 굉장히 높은 민법적 지식을 필요해요. 민법의 지식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하필 등기의 제한. 요게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정 등기에서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가 추가가 됩니다. 요것까지 추가가 되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출제되는 부분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면. 요거는 민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거고요. 요 직권 경정 등기는 지금 보실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건 민법 지식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